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요, 어김없이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 네, 여기 10개 단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죠? 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다 보면 내 상식 수준이 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런 거 다루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새로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말 같은 것들 좀 다룹니다. 오늘은요, 밈이라는 거, 희귀꼬물이, 디폴트, 토네이도, 프렌치, 이모티콘, 싱크로, 제너레이션, 체크리스트, 타산지석까지 10단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우리 얼굴 익숙한 중년 남성 배우 두 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김영철 배우님이 4달러라고 외치고 있는 사진 하나 있고요. 그 밑에는 묻고 W가, 이분 성함이 김응수 맞으신가요? 네, 아마 맞으실 건데, 요렇게 요즘 친구들이 예전 드라마라든지 예전에 어디서 봤던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해서 서로 퍼마르고 또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올리고 합니다. 이 4달러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저 어릴 때 했었는데 그 막 구마적, 신마적 나오고 거기서 이 김영철 아저씨가 나와서 미군이랑 협상하는데 영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모르겠고 4달러 외쳤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4달러 하다가 이 김영철 아저씨가 실제로 여기 버거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햄버거 회사랑 광고도 찍었습니다. 4달러. 4달러짜리, 그러니까 뭐 한 4,800원짜리 햄버거 나와서 4달러 하면서 광고도 찍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묻고 W가는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서 묻고 W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다음 장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요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밈이라고 읽어요. 자, MEME라고 써있고 읽는 방법은 밈이라고 하고요. 이 밈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만 쓰이다가 요즘은 예능 같은 데서도 밈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뜻은 이렇게 써놨어요. 재미있는 사진, 재가공된 이미지라고 써놨는데요. 가장 아랫줄 한번 볼까요? 비유전적 문화 요소이고 문화 전달 단위. 무슨 말이죠? 네, 한국말인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사전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밈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널리 어떤 현상이 퍼져나가는 것 역시도 밈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건 그런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볼까요? 밈 덕분에 살아난 스타. 가수 B, 밈? 그게 무슨 뜻인데? 예전에 가수 B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뭐 1일 1깡 해서 뭐 깡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B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깡이라는 노래가 그게 유행하기 한 2년 전에 나왔었는데 B가 깡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막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B는 B 이제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흐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돌다가 갑자기 그게 인기가 끌어서 B 가수가 갑자기 더 성장하고 그걸로 광고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밈이라고 해요. 4달러. 아까 나온 거 있죠? 우리는 밈을 소비한다. 펭수 밈의 인기와 빠른 퇴장. 생각해보면 한 1, 2년 됐나요? 펭수 3년 정도 됐나요? 뭐 펭수가 나와서 자이언트 팽에서 팽하 하고선 인기가 엄청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거 거기 펭수 얼굴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글씨 써서 사람들이 막 돌려보고 했죠. 그런 거 밈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예능을 쥐락펴락하는 밈 열풍. 네,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예능에도 이제 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문화는 점점 더 발달할 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은 기존에 사용했던 연령들이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아래에 있는 연령들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령과 인구수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서 이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용어들이 공중파까지 진출하는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아래 보면 밈 주식 열풍의 게임스톱 주가 폭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리가 4달러 묻고 W가 라고 했던 그런 그림들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 미국의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냥 뭐 게임 팩 같은 거 파는 회사였는데 그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엄청나게 그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미리 막 팔아놨다가 사람들이 우리 옛날 추억이 담긴 이 게임스톱 살려야 돼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엄청 사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식이 막 몇 배씩 며칠 사이에 몇 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식 사는 게 인기가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문화 현상들을 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뜻을 다 알고 있는 젊은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밈이라고 하면 아까 그 그림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쓰인 지 꽤나 오래됐죠. 그리고 좀 신문을 좀 탐독하시거나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히키코모리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키코모리 느낌 그대로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고요. 이 히키코모리가 예전에 이제 198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현상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정착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래요.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만 보거나 옛날 시대라고 했으면 컴퓨터 안 보고 만화책 빌려다 보고 그 오락 게임기 같은 걸로 게임하고 그랬었겠죠. 이게 아마 요런 배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엄청난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도 경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걸 맞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던 걸 히키코모리라고 해요. 그런데 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앞서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게 아니라 인구 구조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랑 가장 비슷하다고 손꼽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나마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년 정도 앞서서 인구의 노령화도 겪고 있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건 역시도 우리랑 비슷한 시점을 겪었었죠, 이미. 네,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녀석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상으로 바뀌고 있어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요즘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사고요. 50대 히키코모리, 자식 돌보는 80대 부모, 남의 일일까? 일본이라고 써놨죠. 우리나라 사람이 기사 쓴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자, 지금 일본 가면요, 예전에 20대 때 나 사회생활 안 해 하고 방에 박혀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했던 그 히키코모리들이 나이 들어서 50대가 됐대요. 근데 이 50대 됐는데 어떡합니까? 80대 노모라도 아이들 있으니까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거 남일일까? 지금 히키코모리가 되고 있는 우리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20년 후, 30년 후 계속 방에만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요런 뉴스 있고요. 80년대 일본 히키코모리가 고령화됐대요. 똑같습니다. 8050 질환 연쇄 폭발 위에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80년대에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 사회랑 경쟁하기 싫어. 아니면 20대 때 단기 아르바이트 했을 수도 있죠. 아르바이트 조금 하면서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N4 세대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나면 또 너 뭐 해? 결혼했어? 여자친구 있어? 보잖아요. 만나는 거 귀찮고 안 만날래? 그리고 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사회생활 거의 안 하고 박혀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히키코모리가 고령화돼서 이제 50대가 돼버렸다.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국 히키코모리는 어디서 뭘 할까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미 히키코모리가 많이 생겼고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벌써 10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의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대요. 높아진 소득. 마치 일본이 30년 전에 소득이 높아졌던 것처럼, 그리고 30년 전 일본이 청년 실업을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30년 전 일본이 결혼율이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도 똑같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히키코모리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 자꾸 까먹어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예, 종종 어디 매체에 등장할 때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누구나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1분만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 채널이랑 별도로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는 거 오픈했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7권의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책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공부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영어를 읽는 것부터 참 어려워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한 권이 다 영어 읽기에 소비되어 있어요. 뒷장가도 보세요.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영어 읽는 것까지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영어 읽는 법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배우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7권의 책으로 초보분들이 누구나 내가 영어 읽고 또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뒷장 가볼까요? 네, 원스톱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1권부터 그냥 시작해서 책 따라서 쭉쭉쭉쭉 오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아래 보이시는 댓글이라든지 동영상 설명란에 친절한 영어교실 갈 수 있는 파란 색깔 주소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거나요. 아니면 거기서 저희 고객센터 번호 있는데 전화 주셔서 아마 026375-0300번일 거예요. 전화 주셔서요. 나 이거 가입하기 어려운데 가입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아이디 만들어서 아예 가입까지 시켜드리니까 많이 연락해 주셔서 영어 공부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디폴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 용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그냥 영어 배울 때는요,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고정된 고정값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 나올 때 이 단어는 대부분 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그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러죠? 채권자라고 하죠. 돈을 빌린 사람은요, 채무자예요. 채무, 빚이 있는 사람이 이걸 빚이 있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죠. 근데 나 이자 못 갚겠어요 라고 두 손 드는 거예요. 나 이자 못 갚겠어. 배째 하는 게 바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죠. 네, 어려운 말로 하면 디폴트고요. 대부분 다 그냥 디폴트라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 한번 보자면요. 중국 헝다 디폴트 선언. 제가 예전에 헝다 그룹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요. 이 중국 헝다 그룹 회장이 예전엔 세계 부호 순위에 들 만큼 중국 부동산이 탄탄대로를 달려오면서 엄청난 부를 잃었었는데 지금 그쵸. 빚을 많이 냈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해서 디폴트 했대요. 디폴트 하고 나면 뭐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뭐 얘기 많았는데 뭐 별 동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빚 못 갚아. 알아서 해. 모르겠어. 하는 게 디폴트예요. 그 밑에 볼까요? 사재 털어 디폴트 위기 막는 창업자들. 그러니까 회사를 세워서 회사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창업자들이 내 돈을 털어서 디폴트를 막아야지라고 한다고 하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요. 그 밑에는요. 미국 디폴트 우려 일단락이라고 돼 있어요. 미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 디폴트? 네, 미국도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채무가 많고 요새 돈도 막 거의 무한대 가깝게 시장에 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법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국가가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단위로 해볼게요. 뭐 1000조. 국가가 1000조만큼만 빚을 보유할 수 있어요. 국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늘어나면 디폴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은 뭐 그런 일 안 벌어지죠. 의회에서 이걸 1000조를 1200조로 늘려줘요. 1400조로 늘려줘야 해서 기간별로 계속 늘려주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사실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미국은 전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이 요새는 이제 빚잔치를 벌이고 있죠.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 겪으면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내지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모기지가 보통 이제 주택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평생에 내 집 한 채 딱 마련하는 게 보통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꿈이자 또 그걸 이루신 분들은 이제 그 집 한 채 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집 살 때 약간 대출을 풀로 땡깁니다. 뭐 예를 들어 보통 뭐 한 70%나 80%를 대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집 한 채 사는데 한 30년 해서 대출 80% 끼고 매달 그냥 그거 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집값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8억 원에 빌렸단 말이죠. 근데 이 10억짜리 집값이 5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 주인은요? 나 갚을 돈 없어. 디폴트 선언하는 거예요. 배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디폴트 선언하면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 담보 대출이 잡힌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은행 두 개, 뭐 베어스턴스라고 했던 큰 은행이랑 다른 은행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던 거예요. 역시나 여기서도 디폴트라는 얘기 나오고요. 역사상 첫 디폴트를 선언했던 국가는 영국이라고 합니다. 예외죠. 네, 1340년대 영국이 잘 살지 않던 시절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돈 많이 빌렸었는데요. 당시에 프랑스랑 전쟁 치르다가 돈 없어 배째 디폴트 선언했다고 하고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예전에 엄청나게 잘 살았었죠. 부국 중에 한 명이었는데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뭐 그냥 땅에다가 씨 뿌리면은 나오고 포도도 잘 나고 소도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고 좋은 나라였는데 네, 요즘 좀 많이 어렵죠. 디폴트 위기를 또 모면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디폴트는요, 채무 불이행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이 어마무시한 뭔가 소용돌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요, 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잔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바로 얼마 전 일이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방금 보신 거는 토네이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미국에 오는 거는 토네이도라고 안 하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경우 많죠. 허리케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태평양, 우리나라 그 필리핀이나 뭐 대만 지역 같은 데서 생기는 뭐 이렇게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죠.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일 거예요. 저기압인데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비랑 바람 뿌리는 거 우리나라에선 태풍, 영어로 타이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미국 지역, 뭐 멕시코라든지 저기 남부 쪽에서 발달해서 미국 쪽으로 오는 녀석들은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용솟음 치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토네이도가 없고요. 알아보니까 이 용오름 형산처럼 바닷물이 위로 빨려가는 현상이 울릉도나 독도 지역, 뭐 동해안 지역에 가끔 일어나기는 한다지만 우리 내륙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가 지금 미국에 일어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미국 토네이도 사망자가 94명으로 늘었대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피해 라는 기사가 있고요. 미국 중부 이례적 12월 토네이도, 중부라고 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주가 바로 켄터키주. 켄터키주 하면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약간 좀 시골 농장 느낌인데 우리는 이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좀 알려져 있죠. 거기에 원래는 토네이도가 오는 날이 12월이 아닌데 이례적으로 12월 달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측정된 토네이도가 한 380km인가? 꽤 긴 거리를 왔다면 지금은 400km를 조금 넘어가는 역사상 측정된 것 중에 가장 길었던 토네이도가 원래 오지 않아야 될 달에 왔대요. 돌이켜보니까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다 와가는데 이 지역들 온도가 20도가 넘어서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한꺼번에 30여 개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지방을 덮쳐서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집들이 그냥 다 부서지고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로 심한 회오리 바람이었고요. 마지막 기사는요. 한겨울 최악의 폭풍 지구의 경고일까? 요즘 따라 이 기후와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인간이 너무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이렇게 기온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대학교 때 그 교양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과학과 관련된 교양을 하나 들어야 되는 필수가 있어서 들었었는데 당시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온실가스나 인간이 뭘 많이 써서 그 지구가 온난화되고 더워지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구는 애초에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을 한다. 인간이 아무리 쓴다고 해도 이 지구라는 큰 것의 정화작용엔 영향을 안 미친다. 이제 더워질 때가 돼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라 어느 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동해안의 해안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이제
모래 까여야 되는 백사장까지 바닷물이 덮치고 들어온 경우들 너무너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안가에 멋있게 지어놨던 집들 있죠. 해안가랑 뭐 한 10m, 30m 떨어져 놓고 멋있게 지어놨던 집들 앞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들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아, 이것도 좀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배울 단어는요, French예요. 네, 우리가 French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네, 프랑스 떠오르시면 맞습니다. 네, 프랑스 영어로 France예요. 뒤에 있는 H를 CE로 바꾸면 프랑스가 되고요.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면 영어로 Korea, 한국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은요, Korean이라고 해요. 한국 언어는요, 그건 역시도 Korean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내지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언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 French라고 하고요.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프랑스식 뭔가 들어온 게 많아요. 그거 앞에는 우리가 다 프렌치라고 붙이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프렌치 프라이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에요. 감자 사실 튀겨 먹는 나라 많았겠지만 프랑스가 어떻게 깃발을 먼저 꽂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햄버거랑 같이 먹는 이렇게 얇은 감자튀김 있죠? 그거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고요. 프렌치 드레싱은 뭘까요? 우리 드레싱, 네, 샐러드에 뿌려 먹는 양념 같은 것들 드레싱이라고 하죠. 프랑스 스타일의 드레싱이다. 프렌치 코트는요? 네, 프랑스 스타일의 코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렌치 키스는 네, 프랑스 사람들 식의 뽀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렌치 불독은요? 불독인데 프랑스에서 들어온 그런 불독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렌치 레스토랑은요? 프랑스 식사 파는 레스토랑 식당인 거고요. 프렌치 뮤지컬은 프랑스에서 온 뮤지컬. 프렌치 다이닝은요? 다이닝 하면 우리 해외 나가면 뭐 다이닝 참 얘기 많이 하고 저기 우리 뭐 그냥 좀 번화가 같은 데 가도 어쩌고 저쩌고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이닝 그냥 식사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정찬?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나이프랑 포크 이렇게 있고 나이프랑 포크 여러 개 있고 약간 순서대로 나온다든지 좀 차려놓고 먹는 거 좀 다이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스타일의 정찬 프렌치 다이닝. 그리고 프렌치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말들 많아요. 더치페이, 더치커피라고 할 때 쓰는 말. 더치페이 각자 돈 내는 거. 더치커피. 네. 우리 이렇게 찬물로 내려 먹는 거. 더치는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를 우리가 영어로 부를 때 네덜란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홀란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더치라고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English breakfast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여행 가면 너무 많아요. English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nglish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배울 때요, 친절한 영어 교실이잖아요. 이거 English class거든요. 왜 English예요?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English잖아요. 맞아요. 잉글랜드, 영국 안에는 4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고, 그 안에 가장 큰 나라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바로 English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 French인데, 프랑스의 것도 French라고 하는 것처럼 잉글랜드 스타일인 게 잉글랜드 것이 바로 English예요. 그래서 English breakfast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뭐 English breakfast 하면 그냥 서양식 아침 식사 있죠. 먹어도 약간 좀 라면 먹고 싶은 막 계란 후라이 나오고 토스트 나오고 소세지 같은 거 나오고 뭐 약간 샐러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English breakfast라고 하고요. English 머핀은요. 네, 영국식 머핀인 겁니다. 그 밑에 보면요. German, Spanish, Italian 많이 써놨죠. German 하면 이제 그 독일식, Spanish는 스페인식, 이탈리안 하면은 네, 그쵸. 이태리식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다음 장에 여기 이제 뭐 귀엽게 생긴 녀석들이 뭐야 까르르르 아니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카카오톡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는 안 썼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요것을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다음 장이요. 네, 요거 우리 이모티콘이라고 불러요. 이모티콘 이 단어를 좀 보자면요. 우리 emotion이라고 하는 단어랑 좀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emotion 하면 영어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는 티콘이라고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무엇.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글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글로 이야기해서 고마워 아니면 미안해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는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뭐 곰이든 뭐든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써놓으면 조금 더 고마운 느낌이죠. 미안할 때 이렇게 눈물 쭉 흘리는 거 하면서 미안해 하면은요 조금 더 감정 전달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일종의 그림으로 표현한 기호 같은 것들을 이모티콘이라고 쓰고, 이제는 뭐 이 이모티콘이야 우리 삶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카카오가 만든 7천억 원 이모티콘 세계 이젠 구독 시장으로 키운다는 기사가 있어요. 야, 진짜 카카오톡이 많이 팔긴 파는군요. 이모티콘으로 7천억 원의 시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독 시장 키운다는 거 보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뭐 한 3,000원, 4,000원 되면 뭐 거기 쓸 수 있는 모든 이모티콘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MZ세대, 뭐 MZ세대라고 제가 보통 읽는데 이거 뉴스에 보니까 MZ세대라고 더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뭐 둘 다 편한 대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MZ세대 20, 30대죠. 20, 30대 부업으로 떠오른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실제로 이거 만들기 별로 안 어렵대요.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파는데 잘 팔리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판대요. 연간 10억 넘게 파는 사람이 몇십 명 된다던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해요. 코로나 창궐에도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이모티콘은요 기쁨의 눈물이래요. 기쁨의 눈물. 기뻐서 눈물 흘리는 거 언제 쓰면 돼요? 엄마 갑자기 용돈 줬어요. 기쁨의 눈물 쓰면 됩니다. 막 갑자기 저기 와이프가 애기들 데리고 처갓집에 간대요. 그러면 기쁨의 눈물을 그쵸 혼자 흘리고 거기다 이제 아쉬운 듯한 뭐 이모티콘 써야겠죠. 그렇게 기쁠 때 쓰는 기쁨의 눈물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나온 지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삶을 바꾼 소통으로요. 지금까지 총 이모티콘이 2,200억 건 전송됐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모티콘이 보통 카톡에서 사면 얼마냐면 한 2,500원? 한 3,000원 해요. 사서 쓰면요. 좀 잘 사면 그래도 그 값은 뽑는 것 같아요. 괜히 이거 쓰는 시간에 그냥 이모티콘 하나 누르고 땡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티콘 한번 좀 나도 써보고 싶어 하면 한번 따라가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한테 한번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싱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할 때 싱크 맞춘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녹음할 때 얘 마이크에서 목소리를 따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에서 영상을 땁니다. 그래서 싱크로를 맞춰요. 제가 입을 뻥끗하면 가만히 있을 땐 소리가 안 나고 하면 소리가 나게 싱크로를 맞춥니다. 우리 보통 뭐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 싱크로라는 말이 동시작동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랑 어떤 게 마치 하나의 것처럼 쭉 되는 걸 싱크로. 그리고 요걸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을 때 또 이게 싱크로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밑에 있는 기사 보자면요. 어떤 드라마에서요. 만화를 원작으로 했나봐요. 주인공이 기존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한대요. 아니면요. 어떤 또 드라마에서 3명의 주인공이 싱크로율이 200%라고 합니다. 200%. 여러분 가끔 우리 20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200%가 뭡니까? 우리 만점은 사실 100%예요. 근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00%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강의 자료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오늘 강의는요. 강의 자료보다 제가 진짜 200% 정도 강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원래 기대했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잘했을 때 우리는 200%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틀린 그림 찾기급 싱크로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원작이 있어요. 뭐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뭐 영구와 땡치리가 있습니다. 영구가 심영래 씨가 나와서 띠리리띠리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30년 후에 또 만들어졌대요. 뭐 누가 나와서 또 영구처럼 띠리리띠리 했어요. 너무 똑같더라. 싱크로율이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놀라운 싱크로율 쪽집게 일타 강사래요. 자, 얼마 전에 수능 봤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원 가서 수업 듣잖아요. 근데 거기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 돈 보니까 막 1년에 막 몇백억씩 버시더라고요. 그런 일타 강사가 수능에 나올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완전 싱크로율이 높게 맞췄다 이거죠. 그런 기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게요?
네, 우리가 그 한국말로 하면 수중 발레가 될까요? 보통 그냥 우리 올림픽 보면 여전히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영문을 한글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 노래가 나오고 물속에서 코 이렇게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코 이렇게 막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발레같이 춤추는 것, 그거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해요. 왜냐? 음악이 나오는 그거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몸짓이 싱크로 되는 거죠. 하나처럼 쫙 나와서 하면서 스위밍, 수영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예쁜 몸짓을 하는 거. 그 밑에 보면요. 데칼코마니 같은 연기, 싱크로나이즈드라고 되어 있어요. 데칼코마니는 그거죠.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물감으로 하트 그려요. 딱 찍어요. 딱 벌려요. 똑같이 하트가 나오죠. 다른 게 나올 수 없죠. 그런 거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그래서 2명에서 했든 뭐 한 10명에서 했든 사람들이 마치 데칼코마니 해놓은 것처럼 너무 잘하더라 라는 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generation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세대예요. 우리 M, 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 그 세대에 나오는 게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뭐 특정 세대가 있어. 뭐 예를 들자면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세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처럼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또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고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세대를 나누는 건 역시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우리 뭐 기계 같은 거 봅니다. 자동차 봅니다. 그러면 이게 1세대 자동차, 2세대 자동차, 3세대 자동차 하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죠. 그럴 때도 gene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Lexus New Generation 출시됐대요. 렉서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요.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를 출시했다. BTS가요. UN 총회에 가서 예전에 지금 청년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로스트 제너레이션 하면요. 로스트는요. 어떤 걸 잃어버린이에요.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다. 그런 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대요. 청년들이 취업 시장은 세계마다 다르죠. 일본은 취업 잘 되고 미국도 취업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 잘 안 되고 대신에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해 있죠. 집값이라든지 뭐 다 상승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힘들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우리는 잊혀진 세대예요. lost generation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자네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welcome 환영받는 세대다 뭐 이런 연설을 했다. 코로나 제너레이션 현실화 되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에 태어난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아니면 코로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코로나 시작할 때 전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문대학은 보통 우리 2년 동안 수료하죠.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하죠. 코로나 2년 됐어요. 학교가 자꾸 휴강해서 학교 제대로 한 번도 못 가보고 이제 졸업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학교 들어간 학생들은요.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거의 못 가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대 졸업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들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사람을 안 뽑아요. 취업해야 되는데 졸업은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그런 코로나 제로의 세대가 현실화 되나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은 유행한 지 좀 10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였죠.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이 예전에 샌드위치 세대란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뭐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말이죠. 10년, 15년 전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샌드위치 세대다.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사실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부양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을 찾아 나서시죠. 근데 예전 부모님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봉양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커서 아이들 키워야 되고 그게 이제 보통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특징인데 그게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는 거죠. 샌드위치 빵과 빵을 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봉양도 해야 돼서 힘든데 아이들도 키워야 돼서 힘든 샌드위치 세대다,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다음 장은요. 체크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체크라고 하면 야 너 그거 잘 챙겼는지 체크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걸 확인해보는 거고요. 리스트는요. 보통 사람 이름이라든지 어떤 걸 적어놓은 명단 같은 걸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요.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 준비 사항들을 적어놓은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엄청나게 많은 체크리스트를 제가 놨어요. 이거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됩니다. 2022년 정시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네, 얼마 전에 수능 끝났죠. 정시 지원.
네,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있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란 말도 있어요. 자동차 구입하기 전에 어떤 것들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나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죠. 착착착착착. 그리고 해외여행 가기 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될 거. 여권, 수영복,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와 있는 체크해야 될 항목. 부동산 매매 시 체크리스트, 그죠? 이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상가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 살피기. 마지막에요. 내향적인 사람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대부분 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향적인 사람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있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 내향적인 사람 체크할 수 있도록 요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한 3개 이상 정도 포함이 되면 난 좀 내성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볼게요. 놀 땐 잘 놀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어떠십니까? 뭐 저는 혼자 가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또 뭐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거죠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집에 같이 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두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낀대요.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잡으면 아주 오래전에 잡고 저희 집사람한테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혹시라도 취소되면 너무 아쉽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하루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저는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뭐 가끔 책도 읽고요, 유튜브도 보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요건 저 해당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 반갑다.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반갑지 않아요. 5번은요, 마지막은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보통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밖에 해당이 안 돼서 내향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이렇게 한 가지씩 체크 해보는 것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마지막 단어고요. 마지막 단어는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알아보려고 해요. 이 타산지석이란 말은요, 굉장히 기초적인 사자성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도 나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래요. 네, 이거 그냥 글씨 보면요, 타 하는 이거 타인할 때 그 타예요. 타산, 다른 산에 있는 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연결해요. 다른 산의 석, 돌이에요. 너무 쉽죠. 자, 우리 이거 써볼 수도 있을 정도로 쉬운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다른 산의 돌, 그렇죠. 내가 옥을 만들고 있어요. 옥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산의 돌도 내가 옥을 만드는데, 옥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데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즉, 다른 산, 뭐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도 나한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입니다. 요소수 사태 타산지석 삼아요.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고 결국 잘 마무리됐죠. 그런 것처럼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다른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좀 국산화를 해놓자라든지 이런 어떤 사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오징어 게임 타산지석,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돈은 넷플릭스에서 다 벌었더라, 뭐 이런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지 10년이 넘었대요. 한국 투자사들 뭐 했더니 아무도 안 해가지고 묵혀있던 걸 넷플릭스에서 발굴해서 해준 거고, 뭐 덕분에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랑 몸값은 엄청 올랐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일본보다 사회가 20년에서 30년 정도 좀 일본을 뒤따라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타산지석 삼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고도의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제 그 부동산 버블도 꺼지고 엔과 달러의 환율 조정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건데, 뭐 어쨌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좀 한 수 배우자라고 해서 타산지석이라는 말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쟤 그런 거 그걸로 타산지석을 삼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40분 다 됐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찾아뵙는 이지쌤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